안녕하세요. STV 역사 특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서로 학계에서 인정하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대 사료가 과연 이것뿐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는가요? 만약 다른 사서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 두 사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이번 시간은 일제 침략의 동기를 부여했던 정한론과 일제강점기에 자행한 역사 왜곡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의문도 오늘 강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철수 박사님을 자리해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정한론에서 조선사 편수에까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 시간에 그 황국 사관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그 식민주의 사관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정한론, 그리고 이제 1905년 통감부의 설치, 그리고 1910년 이제 강점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식민주의 사관이 만들어지는 조선사 편수의 형성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뭐 지난번에 비해서 오늘은 범위가 또 더 넓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황국 사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황국 사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이 정한론이라는 게 꿈틀거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한론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고 그것의 바탕을 이루면서 바로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이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뭐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통감부와 이 총독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총독들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고 조선사를 이제 그 펴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식민주의 사관의 이 흐름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역사를 그 볼 때 뭐 여러 가지 그 틀을 통해서 이제 그 보게 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특히 뭐 우리 저쪽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도 가서 보시면은 그 역사에 대한 그 박은식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은 국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국호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와 사가 망하지 않으면 호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가 그 적혀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암 선생이 쓴 그 단군세기에도 우리가 아니 그 국유형 사유혼이라는 그 글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라는 형체와 같고 그 역사라는 것은 혼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라는 것은 혼과 같다. 이 혼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박은식 선생님도 이야기했듯이 국교와 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와 이제 사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교를 어떻게 볼 것이고 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뭐 미묘한 문제들이 있긴 있죠. 뭐 교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는 뭐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또 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싫어해요, 다들. 그러니까 이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 종교, 교라는 거는 삶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종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게
1883년에 처음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님 말했을 때 뭐 신라 시대에 불교가 들어왔다, 고려 시대에 불교 국가였다, 조선 시대에 성리학 국가였다 했을 때 그때 고려 시대는 그 종교가 불교였고 그 신라 시대도 종교가 불교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게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제 릴리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1883년이 되면은 이 종교라는 개념이 쓰여지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종교라는 개념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참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의 이 교라는 건 그냥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교와 역사, 아까 사죠. 역사라는 것은 바로 혼의 상당히 그 중심된 그 내용들입니다. 예? 그게 뭐 교라는 것, 뭐 정부하면 문화라고 생각해도 되죠. 문화와 역사라는 것은 그 혼의 가장 중심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식민주의 사관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걸 너무나 이제 역사적인 그 사실 이것만 이제 보지 말아 달라는 거죠. 제 입장은 문화적인 측면, 아까 이제 그런 교라는 측면에도 그 신경을 써서 한번 찾아보면은 좋은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관도 기기사관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신도 국교화 정책, 이 신도라는 이 측면도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본 자체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신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고 체제를 잡아 나갔다면 그것이 이웃 나라에도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즉 뭐냐면은 한국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똑같이 역사만 왜곡한 게 아니고 이 문화 자체를 다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주의를 해서 살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 정한론에서 이 식민주의 사관의 내용을 아주 체계화한 하나의 그 조직이죠. 조선사 편수회까지 그 흐름, 그 장기간의 흐름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는 논이죠.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제 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지 유신을 이루는데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중요한 그 인물이 있죠. 이건 지난 시간에 뭐 말씀을 드렸던 그 조슈번과 사츠마번의 인물입니다. 기도 다카요시라는 이제 조슈번의 인물하고 또 사이고 다카모리, 그 다음에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이제 그 사츠마번의 인물. 보통 우리가 유신 삼걸이라고 합니다. 유신 삼걸. 그 메이지 유신을 이루고 그거를 진행해 나가는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죠.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츠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이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정한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나타났던 이 정한론은 1873년에 사츠마의 군벌 거두로 메이지 정부에 참여했던 사이고 다카모리에 의해서 강력히 주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정벌하자는 것, 정벌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그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정한론을 이제 반대한단 말입니다. 한국을 정벌하자는 논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자는 논의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메이지 유신을 이루고 있고 일본 국내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이 되었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될 요시다 쇼인 그 휘하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정한론은 이후에 한반도를 이제 강점하면서
식민사관을 이식시키는 이제 토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정한론의 계보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당시에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물론 이제 꼭 정한론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도 제가 이제 한 4사람을 하면서 한 두어 사람은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요시다 소우인입니다. 요시다 소우인. 19세기 부국 강병과 확장주의를 이제 주창을 하고요. 국채론을 전개하면서 존황, 정한 사상을 이제 주창을 하죠. 뭐 존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본 천황 중심의 아까 황국 신도 국가를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이런 사상을 이제 주창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제 요시다 소인이 정한론은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뭐 이것도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공왕후의 삼한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한국 침략을 신무일통일의 무덕이라고 평가한다. 신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천황과의 초대 일대 왕, 신무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부국 강병 확장주의를 주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확장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북쪽에서는 이제 만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저 필리핀까지 대만 필리핀까지도 이제 일본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이 팽창주의입니다. 결국 그 확장주의라는 게 나중에 하나의 뭐 침략 사상으로까지 이제 연결되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당시는 역시 이제 막부 시대를 비판하면서 메이지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시다 쇼인의 이 사상을 우리가 일군 만민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군 만민론. 한 사람의 왕과 많은 백성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천하라는 것은 만민의 천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펴니다. 일군의 천하다. 만 백성들의 천하가 아니다. 그건 한 사람. 결국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천황이죠. 천황 중심. 그 천황의 나라다라는 일군 만민론을 이제 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정한론과 연결되고 결국은 그 사상이 이제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미쳐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 침탈의 원흉들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는데 이 요시다 쇼이는 송하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송자 아래 하자서 쇼카 촌숙을 만듭니다. 쇼카 촌숙. 그러니까 이제 뭐 송하라는 거 쇼카의 뭐 촌숙 시골의 숙 학교죠. 시골 학교. 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키운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키웁니다. 요즘에 일본의 일본 변화의 진원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마츠시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역시 송하죠. 마츠시다 정경숙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들이죠. 마츠시다 정경숙. 이건 물론 이제 마츠시다 정기 설립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 스쿨이죠. 정치 스쿨.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그 사람들이 일본 정계의 인물들이 다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바로 이 쇼카 촌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쇼카 촌숙의 여기서 제자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메이지 유신의 3걸 중에 한 사람. 기도 타카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타카요시 밑에 누가 있냐면은 밑에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게 되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게 되고요. 또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제 아주 이제 경쟁 관계로 경쟁이면서도 서로 이제 도우면서 이제 해외 침략을 해나가는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쪽에 있죠. 바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하나의 그 침탈의 원흉들의 스승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도 타카요시입니다. 기도 타카요시. 그러니까 아까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이제 그 되는 거죠.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한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그 기도 타카요시의 요 내용은 원래는 누가 했냐면 요 바로 밑에 있는 사이고 타카모리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사이고 타카모리가 원래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면서 정한론을 주장하는 게 바로 그 사족. 이 사족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무라이 아닙니까? 그죠? 당시 사무라이들이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한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 타카요시도 정한론을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오른쪽에는 사이고 타카모리입니다. 사츠마본에 상당히 뭐 일본의 뭐 사무라이의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형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뭐 처음으로 그 정한론을 이제 주장을 했죠. 여기 이제 모토리 노부나가와 후쿠자와 유기치 두 사람을 이제 같이 넣었는데요. 뭐 이러한 인물들은 뭐 직접적으로 그 정한론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그러한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죠. 모토리 노부나가는 우리가 흔히 그 국학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그 고쿠가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학 사상의 가장 어떤 중심적인 인물이 되죠. 고대의 신도와 천황 사상을 연결을 하고 일본 문화 중심주의를 이제 그 제창을 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학 여기는 이제 기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기기의 그 기기 사관에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하나의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임을 이제 자꾸 천명을 하고 있죠. 그러한 그 모토리 노부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는 철저하게 그 아시아 멸시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조선이라든가 그 중국을 하나의 그 병자와 같은 형태로 그 취급을 하고 있죠. 당시에 보면은 일본 외의 국가가 이 조선 한반도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은 일본의 이제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독차지하는 것은 일본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식민사관이 그 내세우고 있는 나중에 뭐 이제 이 정체성론하고 또 밀접히 연관이 됩니다. 이 조선은 상당히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 일본이 와서 그 조선 이 한반도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는 논리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아시아 멸시론에 이제 근거했다. 이걸 뭐 우리가 흔히 타라 입구라고 하죠. 일본은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아시아의 국가를 벗어나 가지고 입구 서구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의 그 문명론이죠. 이 후쿠자와 유기치 하나의 그 뭐 간단히 말해서 문명론이다.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서구로 이제 편입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보고 있었죠. 뭐 이러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정한론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한론의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거는 뭐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이 다시 또 뭐 전부 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국 사관, 기기 사관, 신도국교화 이것들이 결국은 식민주의 역사관으로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공항후의 삼만정복설, 고사기에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신공항후의 삼만정복설이 들어가 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임진왜란이 신공항후 정벌의 재현이라고 생각하고 신공항후에 뒤지지 않는 무훈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그 조선 침략과
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각종 이제 명분이 이제 되게 되죠. 자, 그러면 당시에 그 일본에서 이 한반도에 이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뭐 내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만은 뭐 내용은 당연히 이제는 감을 잡으실 거예요. 내용은 당연히 아까 그 정한론의 주요 내용, 한국사관의 주요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알 것이고, 그럼 개량적으로도 어떻게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이 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90년 이후에 1945년까지 한국사 연구 논문의 그 현황입니다. 물론 이제 요걸 뭐 우리가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890년에서 1910년까지 메이지 시대 때 아닙니까? 메이지 시대 때 이 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만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에 1890년에서 이제 1910년 그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인들에 의한 고대사, 삼국 이전, 삼국 시대,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격동기였죠. 아무래도 이제 1890년 이제 격동기 시대였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또 1897년에 이제 그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지만은 국가는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다음 1905년 을사조약 있었고, 그 다음에 1910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동기에 이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 고대사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한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 일본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이 연구들의 수는 이게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일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주도하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요 다 합쳐본다면 한 57편이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정한론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한국 강점 야요까지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학문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이 하야시 다이스케 임태보죠. 하야시 다이스케의 이 조선사 1892년에 나옵니다. 하야시 다이스케. 이 책이 뭐 우리가 언니 그 식민주의 이 사학을 이야기할 때 뭐 그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조선사 편수회를 이야기할 때 매일 나오는 그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금서룡, 이만희시류가 나와요. 그 이만희시류도 보면은 이 하야시 다이스케의 이 조선사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바로 그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의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뭐 이 책은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한국사 개설서입니다. 당시까지 한국사 연구와 식민주의 사관을 통합 체계화한 개설서이기도 하죠. 자, 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이제 일선동조론이 주장이 됩니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을 가져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죠. 일본이 이제 그 한국을 강점하고 나서 이제 동화 정책을 펴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조상이라 해서 똑같은 형제가 아니고 자기들은 형이고 우리가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차이를 이제 두는 거죠. 이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환웅이 스사노우고 단군이 오신맹신이다. 그 이다케루노 가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스사노우와 이게 스사노우는 요 밑에는 소잔명존, 이걸 이제 발음을 해서 스사노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사노우와 오신맹존은, 스사노우는 아버지고 오신맹존은 아들입니다. 그 관계로 이제 그 환웅과 단군의 관계를 스사노우와 오신맹신의 관계로 이제 그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기기사관입니다. 일본의 그 역사서인 그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세신궁의 최고 신이 천조대신이라고 했습니다. 천조대신 아마테라스 오가미. 아마테라스 오가미는 이 삼형제란 말입니다. 아마테라스 오가미가 있고 츠쿠노미노 미코토가 있고 그다음에 스사노오가 있어요. 이 스사노오는 일본의 그 하늘나라 고천원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일본 서기 기록이에요. 그 기록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려와서 여기서 워낙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어머니의 나라인 신라로 갑니다. 신라로 가요. 거기서 신라에 가요. 신라에 누굴 데리고 가냐면 자기 아들인 아까 지금 오신맹신 그 이소다케르노 가미를 이제 데리고 신라국 소시모리 이제 하니까 나중에 되면 이 소시모리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모리에 가서 살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즈모로 갔다 해요. 이즈모는 지금 뭐냐면 시마네 현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엄청난 이제 그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독도 문제 때문에. 예. 자꾸 이제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시마네현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스사노오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의 나라인 신라국에 갔다. 신라국에 가서 살다가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선동조론자들이 이제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이제 그 국학에서도 뭐냐면은 그 기기의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밝히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침략의 명분을 이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환웅 성조가 있고 당군 성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환웅은 스사노오고 당군은 오신맹신이다.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러한 조선사 이 역사책에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기술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소잔명존이 아까 이제 그 스사노오예요. 이게 좀 이제 한자로 써야 되는데 또 쓰면 이게 뭐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이걸 뭐 우리가 읽기도 힘들고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렵죠. 스사노오하고 이 도빅명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나오죠. 도빅명이라 합니다. 도반명이라고도 이제 하고요. 이 신라의 국주가 되었다.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여기 이제 스사노오가 아까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라의 어디에 있다가 그 이즈모로 갔다라는 내용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사노오는 내려와서 신라의 하나의 그 주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빅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도빅명은 이나히노미코토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도빅명도 어머니의 나라가 있는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이제 기록을 갖고 있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신천성시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일본에 그 신천성시록에 보면은 신라 왕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 왕자가 되었다. 신라 왕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도빅명이 신라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일본의 초대 왕이라고 했을 때 신무왕이라고 했어요. 신무왕. 이 신무왕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신무왕의 아버지가 보통 우리가 은파부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단군세계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단군세계에 보면은 이제 단군 성조께서 은파부랍을 보내서 바다에 웅습, 쿠마소를 정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파부랍을 보내가지고 바다에 쿠마소, 웅습 해서 이제 이 웅습은 지금의
그 큐슈의 중남부로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정벌을 했다고. 그런데 그 언파부랍에는 네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환단고기 기록, 그 단군 세계 기록이 아니고요. 일본의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바로 이제 누가 있냐면은 그 반여언 협야노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또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도빅명이 됩니다. 이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야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단군시에게 또 나오죠. 예,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 협야호 배반명을 이제 그 보내서 그 바다의 도적을 그 토벌케 했다. 그래서 삼도라고 세 섬, 삼도가 모두 평정되었다 하는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삼도는 물론 이제 뭐 일본 본토와 그 사국, 시고쿠와 큐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건 미시마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라고 이제 그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저 나름대로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 그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야노와 같은 형제겠죠. 그 신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도빅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도빅명이 신라의 그 왕자가 되었다. 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연결이 사실은 되고 우리가 가닥을 나중에 비판적으로도 이제 잡아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이스케이의 이 조선사에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 다루고 있고 이걸 갖고 해서 이제 바로 동화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일선 동조론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893년부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던 임나 일본 부서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신공왕후가 신라를 정벌하고 백제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일본의 고대 한국 지배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뭐 이제 임나 일본 부서는 이제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사의 시작을 이제 기자조선에서 설정하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의 외세 지배를 이제 그 강조했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 왕조 시대 이르기까지 한국사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 다른 책에서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한국사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살아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한국을 강점하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이제 펼치기 위한 거죠. 뭐 다른 그 당시의 저작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그 하야시 다이스케의 그 책의 주 내용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듬해죠. 요시다 도고 일한 고사단이라는 책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책 내용도 보면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야시의 책하고 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소잔명존 스사노가 도항을 해서 그 일부를 뭐 점령을 했다. 이제 한반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빅명 아까 신라 통치를 했다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신공왕후 정복 임나 일본부가 인정되고 있고요. 한국에는 독립된 역사가 없다고 이런 주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거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같은 내용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역사 기술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노력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이제 조작하는 그런 그 사건까지 이제 마련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이제 쭉 거치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은 1905년부터 이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1910년 총독부가 설치가 되면서 이 한국 지배 정책을 본격화한단 말입니다. 본격화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식민주의 사관을 형성하는 일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정책 뭐 입안자들이랄까 그 소위 말해 가지고 통감이나 이 총독들의 어떤 그 방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어떤 그 정치적인 흐름, 그 지배자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 기회를 이제 그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뭐 메이지 정부의 구성 자체가 사츠마본에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이렇게 있지만은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결을 했고 오쿠보 도시미치도 결국은 나중에는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조슈번의 기도파, 아까 요시다 수인 밑에 기도파,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밑에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일본의 하나의 그 대외 정책을 이제 거의 총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이 상당히 그 대조를 이룹니다. 야마가타계는 상당히 좀 여기도 보면 이제 군비 확장, 부국 강병책, 치안 경찰법을 추진한다. 상당히 좀 강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군대, 경찰을 이제 그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해외를 이제 그 침략하는 이런 좀 강한 스타일입니다. 강한 스타일의 그 정책들을 이제 펴나가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되고 난 이후에 테라우치라든가 하세가와 총독들이 다 바로 이 야마가타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910년대에 그 통치를 우리가 보면은 뭐 헌병 경찰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헌병 경찰을 통해서 이제 무단 통치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토 히로부미계는 군부를 견제하면서 군비 확장을 반대합니다. 대내외적인 점진주의 입장을 펼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사이온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이온지 내각이 그 대표적인데 좀 부드럽죠. 이제 야마가타대는 강한데 이토계는 좀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다 해가지고 이건 뭐 침략을 부정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점진주의, 대내외적인 점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바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조선 통감이 되었으니까 통감부의 정책들이 입안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 한국을 강점하기 직전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대한 정책들이 많이 이제 그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토 히로부미는 뭐 초대 통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점진주의적인 병합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당장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당장 뭐 군대 이걸 통해서 강점을 하자. 뭐 이런 데 비해서 뭐 이토 히로부미는 점진적인 이제 그 병합론을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 대한 인식은 철두철미한 우민관에 입각한 멸시관에 차 있습니다. 자, 이게 1907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구락부에서 어떤 모임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한국인은 3, 4천 이래 고유한 독립을 확보해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부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일본이 화근을 제거하여 버리기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후쿠자와 요기치의 어떤 그런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죠, 지금. 일본은 결코 한국이 일본을 배반하는 일을 허용할 수 없다. 한국을 독차지하는 것은 일본의 권리이자 의무다라는 아까 이제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 비문명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한국을 멸망시키고 싶지는 않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어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하게 이제 강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은 항상 일본과 제휴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인민 중에서, 한국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일본의 왕이죠. 일본 천황이죠. 폐하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것은 개탄할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점진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 소위 이토 히로부미 생각은 이 우둔한 한국인들에게 뭔가 이거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뭐 그 생각을 바꾸게 해서 스스로 이 동화되게끔 하는 좀 장기간이 가더라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좋다는 내용이 이제 그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교육 정책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 정책.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역사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이제 그 관련을 맺게 되죠. 한국의 개발은 교육에 의해서 좌우되는 바가 크다. 점진주의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을 개발할 수 없다. 한국의 개발이라는 것은 뭐 경제 개발, 정치 개발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 이제 아실 것 아닙니까? 한국의 개발이라는 것은 한국을 일본인화시키는, 문명화시키는 이 철저한 우민관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문명화시키는 일은, 즉 일본인화시키는 일은 교육에 의해서 좌우되는 바가 크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화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바가 이제 그 크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한국은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이토 히로부미가 뭐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민족적인 요소를 없애고 일제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중점을 둔 침략적인 식민지 교육을 이제 추진한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요소를 다 없애는 거죠. 민족적인 요소를 이제 다 없앤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뭐 1909년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지만은 결국은 강점 직후에 1911년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 한반도에 있는 각종 사설을 전부 다 수거하는 사설뿐만 아니라 각종 이 모든 책들을 다 수거를 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하고 밀접히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민족적 요소와 관련이 된 책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결국은 혼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 통치를 받아들이게 이런 데 중점을 두는 식민지 교육 정책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정리를 해줘.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을 만들어서 배일적인 교과서가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그 다 이제 그 제동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는 이 친일 세력 양성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일진회라든가 뭐 이용구라든가 이완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친일 세력을 양성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점진주의로 이제 나가게끔 만들고 스스로 알아서 이제 그 멸망에 이르게끔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뭐 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한국을 병합한다고 하죠.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는 뭐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의 효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만약에 봤다면은 이제 한국의 어린이들이 일장기를 흔들면서 이제 이 병합을 반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는 갓쓴 한국의 그 이제 노인은 참 기분이 좀 찹찹하게 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강점, 즉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식민주의 사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탕은 거의 다 이제 그 마련을 해놨죠. 그러면서 1910년에는 바로 이제 그 한민족의 이 혼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수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수거를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 20여만 권의 그 사서가 뭐 도서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수거됐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의해서 다 수거한 건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수거를 이제 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수거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사, 조선의 역사를 이제 황국사관이라든가 여러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맞춰 가지고 새롭게 이제 편찬하려는 그러한 이제 시도를 이제 그 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게 1915년에 조선 반도 편찬회가 중추원 산하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조선 반도사 편찬 요지, 이 1915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 요지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공명정확한 사설을 새로 써서 조선인에 대한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 공명정확한 사서라는 것도 참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죠.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 반도사 편찬의 주어는 첫째,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족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 동화 정책을 이제 그 펴고 있는 거죠. 동족임을 명확히 하는 것. 둘째, 고대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피폐되고 빈약하게 된 것을 기술하여 합병에 의해서 한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논술을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915년에 이 반도사 편찬은 빠른 진행을 보이지 못했죠.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관심은 뭐 테라우치 총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강하게 좀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뭐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건 뭐 저 생각입니다만은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흔히 뭐 문화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 그 문화정책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바로 그 뭐 문화와 그 문화의 핵심인 이 역사, 이 문제에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2년 되면은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총독부 훈령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또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독립기관 칙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부령, 훈령, 칙령, 이 칙령은 천황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1925년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38년까지 계속 한 16년 동안 뭐 100만 랭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서 이 조선사 35권 또 2권에서 37권이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민주의 역사관의 요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선사가 이제 그 편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조선사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다음 강의 쯤에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황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일본의 역사는 느리고, 일본의 역사는 한정없이 이제 느리고, 한국사는 줄이고, 토막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임나일본 부서를 이제 그 지지하게 되고, 한국 역사의 타율성을 주장하게 되고, 한국 강점은 이제 너무나 당연시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식민사관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쪽까지 해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긴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의 어떤 그 정한론에서 그 한국 강점,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점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조선사 편수회의 이 내용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사실 이 조선사 편수회와 관련된 그 식민주의 사관의 주요 내용들은 아마 한 다음번 강의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일제시대 역사책들이 많이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책들이 전부 역사책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상당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아까 저도 이제 그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식민주의 사관을 형성해 나가기 전에 한국을 강점한 직후인 1911년에 이제 이 사서들을, 도서들을 전부 다 이제 수거하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51종의 20여만 권이 수거가 됐다고 해요. 이건 물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51종 가만히 내용들을 이제 다 뒤져보면은 그 역사서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반론들이죠. 반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또 히로부미도 뭐냐면은 이 민족적인 혼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거는 민족적인 혼을 다루는 책들은 이게 꼭 역사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타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죠.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이 그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은 이는 큰 일이므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이게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조선인이 심리 연구이고 역사 연구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를 수거하게 되거든요. 그 심리 연구이고 역사 연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게 너무나, 저도 이제 처음부터 말씀 자꾸 드리는 건 뭐냐면 너무 역사라는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박은석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교와 사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듯이 바로 이 테라우치 초대 총독도 이야기한 심리 연구와, 사실 심리 연구가 뭐겠습니까? 한국인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연구가, 그 마음에 대한 연구가 혼이란 말입니다. 그건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혼과 관련된 책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계 이황 선생님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이 한민족의 혼과 관련된 책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수거했다고 해서 그거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한농과 조선사 편수에 대한 일련의 역사 왜곡 문제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 교육 논쟁, 이 자체가 일제가 심어둔 식민 사관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철학자 조시 산타야니는 역사를 모르는 자, 역사에 휩쓸려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말인데요. 식민사학의 잔재를 온전히 벗어낸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의식 있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겠죠. STV 역사특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